연방학자금 무료 지원 신청서인 펩사 신청을 앞두고 많은 불체자 가정의 학생이 부모 체류 신분이 발각될까 신청을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런 베셀리 시장이 퇴역군인 출신의 홈리스를 지원하는 새로운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타운 내 주요 단체와 한인은행들이 시무식과 신년 할애식을 열고 새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플러튼에서 소형 비행기가 상업용 건물에 추락하는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했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가뭄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수자원국은 조사를 통해 주 서로는 평균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보도국이 새해를 맞아 미국과 로컬 경제 전망을 특집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트럼프 행정부 경제 정책이 이곳 캘리포니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이 뉴올리언즈 차량 돌진 테러, 라스베가스 트럭 폭발 사건 등을 계기로 민주당이 외교 안보 관련 내각 후보자의 조기 인준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연방의회가 오늘 개원합니다. 119대 의회는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 자리를 차지하는 가운데 출범하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제철에 US 스틸 인수를 국가 안보를 약화한다는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대형은행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은행연합체인 넷제로 은행연합에서 잇따라 탈퇴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영 씨가 범죄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형량이 130년에 달할 전망으로 나타났습니다. 권 씨는 법원에 출두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이 세계 시장을 장악한 무인기가 미국에 유해를 가하는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무인기 부품과 기술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가 경호처의 강력한 저항에 맞춰 무산됐습니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긴 대치 끝에 5시간 반 만에 중단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무효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중요한 국익에 걸렸을 때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있고 또 오히려 공수처 쪽이 체포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무안공항의 사고 당시 조종사들은 콘크리트와 충돌할 가능성은 생각하지 못한 채 동체 착륙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사고 여객의 음성 기록을 분석하기 위한 작업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상이 된 비행 기록 장치가 사흘 뒤 미국으로 보내집니다. LA 레이커스가 포틀랜드와의 경기에서 114대 106으로 승리했습니다. LA 클리퍼스는 오클라호마 시티에 98대 116으로 패했습니다. NFL은 이번 주 경기를 마지막으로 정규 시즌에 막을 내립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플레이오프에 돌입하는 가운데 LA 램스와 차저스가 모두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68.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오전 중에 흐리고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67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5년 1월 3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한국 소식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일단 타운과 로컬 뉴스 전해드리고 한국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연방 학자금 지원 무료 신청서 펩사, 이 펩사 작성 시즌을 맞았는데 불체자 가정 학생들이 이 펩사 작성을 망설이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들의 불법 체류 신분이 발각돼 추방될까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겨울방학이 시작되기 며칠 전 LA 통합교육구의 다운타운 매그닛 고등학교 대학 카운슬러인 린다 맥기 씨는 한 학생의 아버지로부터 예상치 못한 방문을 받았습니다. 28년 전 과테말라에서 이민 온 창고 작업자인 그는 카운슬러에게 내 딸이 대학에 가는 것이 내가 미국에서 추방될 위험보다 더 중요하다며 시민권자인 딸이 연방학자금 지원 무료 신청서인 펩사를 작성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의 재정 지원 패키지를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펩사 신청서는 부모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필요로 하는데 현재 서류 미비자인 아버지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없고 이 때문에 펩사 신청을 했다. 불체자인 아버지의 신분이 드러날까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카운슬러는 이런 상황에 처한 학생들을 벌써 수십 명 접했다면서
이번 펩사 신청서 작성 시즌에 서류 미비자 부모를 둔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자신의 미래와 부모의 미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입 시즌에 펩사 양식을 제출하는 것은 서류 미비 부모를 둔 가주의 고교 졸업반 학생들에게 잠재적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족들의 결정이 된 셈입니다. 펩사 양식은 대학에 들어갈 때에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매해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대학생인 학생들도 부모가 서류 미비자인 경우 같은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교육부는 펩사를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펠그랜트나 연방대출, 기타 지원을 계산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민세관 단속국을 포함한 다른 정부기관과 이민신분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입 입시 전문가들은 부모는 서류 미비자이고 자녀를 시민권자인 혼합신분 가정의 학생들, 이들 가정이 많은 수가 저소득층이라 연방정부의 학자금 지원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더 곤란해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인 전국대학진학 네트워크의 최근 공지에 따르면 고등교육법은 연방재정 지원을 결정하고 지급하는 것 외에 목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펩사를 신청하면서 교육부에 제출된 데이터가 계속해서 보호될 것이라고 아무도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캘리포니아 학생지원위원회 측은 학생들에게 새 행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추측할 수 없다며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국대학진학 네트워크의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까지의 펩사 신청이 지난해에 비해 9.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이민신분 공개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는 불분명합니다. USC 연구소에 따르면 가주에는 약 330만 명이 혼합신분 가구에 거주하고 있고 약 5분의 1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이 자녀인 경우입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취임 첫날부터 서류 미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추방을 경고했고 최근 MBC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자녀가 시민권을 가졌지만 부모가 불체자일 경우 부모들을 추방시키고 가족들이 헤어지는 것이 싫다면 시민권자들이 자녀들도 부모와 함께 떠나는 옵션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연방재정 지원은 시민권이나 거주를 위한 정부 허가가 없는 학생들에게는 제공되지 않는다며 펩사는 명시적으로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의 이민신분을 묻지는 않지만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사람들은 신청서에서 추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가주에서는 3월 2일까지는 주정부와 연방 지원을 신청할 것을 권고하는데 이 데드라인은 혼합가정의 부모와 학생들에게 트럼프 취임 후 41일 동안 이민 단속이 그들의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할 시간을 주게 됩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캐런베스 LA 시장이 어제 퇴역 군인 출신의 홈리스가 보다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이 새로운 지원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이번 조치는 캐런베스 시장이 지원한 최근 연방 규정 변경에 따른 것으로 과거에는 수천 명의 퇴역 군인들이 장애 혜택과 주거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베스 시장은 퇴역 군인 출신 노숙자들이 보증된 임대료 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 소유주와의 연결을 돕겠다며 아파트 건물주들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애국적인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는 이날 자리에는 데니스 맥도너 보훈부 장관, 캐서린 바거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장, 힐다 솔리스 슈퍼바이저 등도 함께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LA 시장실과 LA시 카운티 주택당국 간의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퇴역 군인들이 주택 바우처를 발급받고 수령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이들을 수용하려는 부동산 소유주, 임대주택 제공업체와 임대인을 위한 지원과 간소화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퇴역 군인 출신 노숙자를 주택과 연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참전용사협회와 함께하는 한편 LA 아파트협회, 부동산협회, 개인 부동산 소유주와 LA 전역의 더 많은 단체와 협력해 베테랑들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유닛 수를 늘렸습니다. 시장실은 처심기동한 LA의 노숙자 수가 감소했으며 특히 LA 카운티의 퇴역 군인 출신 노숙자 수를 22.9% 감소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거 지원이 필요한 퇴역 군인 노숙자들은 전화 310-268-3350번으로 전화해 상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건물주들은 퇴역 군인 출신 노숙자에게 유닛을 임대하고 싶다면 houseorbet@lacity.com에 연락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장으로 당선된 다니엘 루니의 이 공약 약속에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루니 당선인은
펜타닐 위기에 대한 비상사태 선포, 샌프란시스코 경찰력 보강, 시청 직원들의 전면적인 대면 근무 복귀 공약을 내놨고요. 계획을 내놨고 가장 중요한 것, 관심을 끄는 것, 거리와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오픈 AI의 CEO 샘 알트만을 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을 했고 전 트위터 CFO인 네드 시가를 주택 및 경제개발 책임자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루리 당선인은 진보나 중도, 보수 우리는 구분하지 않는다. 상식적인 세상으로, 상식적인 도시로 돌아가길 원할 뿐이다. 기본에 충실해야 하고 그게 내가 당선된 이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경찰 인력을 충원하고 행동 건강과 약물 위기를 통제해야 하며 소기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기업들도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와야 하고 다시 비즈니스의 개방적인 도시가 돼야 하는 아주 상식적인 접근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루리 당선인의 이런 약속이 실제로 어떻게 이용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새해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21개 주에서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일제히 인상됐습니다. 이일 경제정책연구소 EPI가 집계한 2025년도 주별 임금 인상 현황에 따르면 시간당 임금이 16달러에서 16달러 50센트로 오른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14개 주는 물가 상승률 조정에 따라 최저임금이 인상된 것입니다. 이들 14개 주 근로자들은 연간 평균 420달러를 더 받게 된다고 EPI는 설명했습니다. 한인타운 주차는 이제 2025년부터 더 심각해질 것으로 이제 우려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1월 1일부터 데이라이팅 주차법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이 데이라이팅 주차법은 보행자를 보호하고 운전자의 운전도 보호하는 그런 여러 가지 라고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라이팅 주차법은 횡단보도 20피트 이내 주차가 금지됩니다. 약 6m가량인데요. 차 2대, 3대 정도 횡단보도 근처에 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법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것이고 한인타운의 경우 주차 공간을 더욱 감소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울산은 새해를 맞아서 한인타운의 주요 단체들과 각 직장에서 어제 시무식이 열렸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일 울산현 새해를 맞이해 LA 총영상원과 LA 한인회 등 단체들, 한인은행들은 시무식과 신년 할애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연말로 새해 전날 사회적, 정치적으로 겪었던 혼란에서 벗어나 올 한 해 동안은 더 힘차고 희망찬 한 해를 보내고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다짐했습니다. 이날 타운 내 용수산에서 열린 LA 한인회 신년 할애식에서는 새해 들어서부터 한인회를 이끌게 된 로버트 한 신임 회장이 올 한 해 한인회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들을 비롯해 계획들에 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한인회 신년 할애식에는 존니 LA 12지구 시의원,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헬러 10지구 시의원, 스티브 강 LA시 커미셔너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로버트 한 한인회장은 올해는 한인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느꼈다면서 올 한 해가 매우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회장으로서 한인 정치적 신장을 위해 정치인들과 전보다 더 많은 교류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로컬 문제들, 로컬 이슈에 대한 집중을 많이 할 거고요. 특히 우리 로컬 정치인들하고 같이 파트너십을 해서 좋은 결과를 우리 한인 사회를 위해서 만들 것 같습니다. 시무식에 참석한 존니 12지구 시의원은 로버트 한 회장의 새로운 리더십이 기대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And so that's why I'm always happy to support them. Really excited, like everyone else, that we have a new leader in Robert An, someone who's been a longtime friend, someone who has a history through his family of working for this community and moving this community further along. LA 총영사관은 이날 영사관 직원들과 함께한 시무식에서 한국의 혼란스러운 탄핵 정국, 제주 항공 여객기 참사 등 국내외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전 속에서도 총영사관 직원들은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자리에서 재외국민 보호, 한미 관계 발전 등 본인의 자리에 맡은 책임을 다하자고 밝혔습니다. 한인은행들은 대면으로 혹은 비디오 영상 메시지로 이날 시무식을 개최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 측은 케빈 김 행장의 신년사 비디오를 통해 이날 오전 직원들에게 신년 인사를 전했습니다.
케빈 김 행장은 뱅크 오브 호프 은행은 계속해서 예상치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더 강하고 효율적인 은행이 되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한미은행의 반일이 행장은 지난해 많은 성과를 이뤄낸 만큼 새해에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큰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큰 발전이 있는 한 해를 만들어가자고 직원들을 독려했습니다. 라디오설 뉴스 이은입니다. 저희 라디오솔 보도국이 새해를 맞아 트럼프 새 행정부 출범으로 전국 경제와 캘리포니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보는 경제 전망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총 3차례에 걸쳐 영조 경제학 박사와 인터뷰를 통해 마련했는데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 캘리포니아 경제 그리고 캘리포니아 중산층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보겠습니다. 정윤호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전국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지만 연방정부의 정책과는 종종 다른 방향성을 보여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은 가주의 기업들, 특히 대기업에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무역 정책과 이민 제한은 가주의 핵심 산업인 기술, 농업,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가주의 주요 수출 산업은 국제무역 의존도가 높은데 관세 인상과 무역 긴장 고조는 이런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판보리지 인베스먼트 그룹 대표인 영조 경제학 박사입니다. 이러한 경제의 다양성과 진보적인 정책 덕분에 트럼프의 정책 의제에서 가주는 이득과 부담을 모두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국제무역, 기술, 환경 리더십이 주요 축을 이루는 캘리포니아의 독특한 경제 구조는 이러한 정책들이 가져올 혜택과 위험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가주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행되는 경제정책의 가장 큰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영향은 가주의 적응력, 지역 정책, 그리고 연방정부와의 협상 방식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정부의 감세 정책은 일부 중산층 가구와 부유층에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연방 차원의 공공서비스 축소와 이민 규제는 대부분의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직면한 경제적 불확실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민자 커뮤니티가 가주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노동력 부족과 지역 경제 위축이 예상됩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가주가 수출에 의존하는 농업과 기술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때문에 가주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포더블 케어 액트 폐지 가능성이 의료 보험료 상승과 보장 축소를 초래해 중산층 가정의 재정적인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가주의 공공보건 시스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규제 완화는 일부 기술 분야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지만 더 엄격한 무역 정책은 글로벌 기술 공급망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강화된 무역 정책이 반도체 제조 등 기술 공급망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방부 지출이 늘어나면 사이버 보안과 AI 분야가 활기를 띠게 되면서 실리콘밸리에 기반을 둔 가주의 기술 기업들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트럼프의 강경 이민 정책은 가주의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민자 노동력에 의존하는 가주 경제의 서비스업, 의류산업, 농업, 건설, 숙박업 등에서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서류미비 근로자가 대거 감소하면 노동력 가용성뿐 아니라 소비자 지출도 위축돼 여러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수백만 명에 달하는 LA시와 카운티 세입자들이 올해 대폭적인 임대료 인상에 직면할 전망입니다. 오는 2월 1일부터 팬데믹 기간 동안 유지됐던 임대료 인상 금지 조항이 해제되기 때문입니다. 렌트 컨트롤이 적용되는 건물은 최대 4%, 비적용 건물은 최대 8.9% 임대료 인상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LA시와 카운티 주민의 63%를 차지하는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이번 임대료 인상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4년간의 팬데믹 기간 동안 지속됐던 임대료 동결이 종료됨에 따라서 렌트 컨트롤 주택은 최대 4%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고 주택 소유자가 만일 가스와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면 추가로 2% 인상이 허용됩니다. 이 임대료 인상은 연 1회만 가능하고 인상 적용 최소 30일 전에 세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LA의 렌트 컨트롤 주택은 주로 1978년 10월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 적용되고 연간 임대료 인상 한도는 지역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현 기준으로는 최대 4% 인상이 가능하고 가스와 전기 같은 공공서비스 요금 부담 시 1% 추가 인상이 허용됩니다. 다운타운에서 자율주행 택시 웨이모 운전석에 올라타 차량 탈취를 시도하려던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이 지난 새해 새벽 0시 55분 웨이모 차량 탈취하려는 시도를 발견한 경찰이 진압 방패를 든 대여섯 명의 경찰을 투입해 용의자를 강제로 차에서 끌어내려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1월 2일 목요일 오후 플러턴시에서는 소형 비행기가 상업용 건물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1월 2일 오후 2시경으로 사고 당시 소형 비행기가 상업용 건물 옥상에 충돌한 것입니다. 이번 사고는 최근 플러튼 지역에서 발생한 두 번째 사고로 항공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월 3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새해 맞아 첫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 남가주 지역 아침 한때 흐리지만 점차 맑아지겠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6도에서 10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부분적으로 구름과 햇살이 교차하는 가운데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2, 3도가량 더 내려앉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에는 쾌청한 하늘 드러내고 낮 기온도 전날보다 6, 7도가량 높아져서 일요일에는 한낮 더위도 느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7도, 밤 최저 기온은 47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7도, 49도, 밸리와 일란드 엠파이어 지역은 74도, 42도, 해안 지역은 60도, 50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 끼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29도, 낮 최고 기온은 40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한국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가 경호처의 강력 저항에 막혀 무산됐습니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긴 대치 끝에 5시간 반 만에 중단됐습니다. 체포영장 발부 사흘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는 이른 아침부터 공수처 수사팀이 모여들었고 곧이어 대치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집행 인력은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 등 공수처 소속 인력 20여 명과 경찰 80여 명, 관저 주변 집회 참가자들의 질서 유지와 충돌 대비를 위해 경찰 2,700여 명도 투입됐습니다. 오전 7시 20분쯤 수사팀은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고 8시 4분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경호처 인력과 버스로 된 차벽 등에 가로막혔고 일부 몸싸움도 벌어지며 관저 앞 200m에서 수사팀은 더 나가지 못했습니다. 경호법상 경호구역이라며 더 이상의 접근을 막은 대통령실 경호처. 결국 집행 시작 5시간 반 만에 공수처는 계속되는 대치 상황과 안전상의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 중지를 선언했습니다. 들으신 대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어제 이른 아침부터 관저 주변에 모여 체포 반대를 외쳤습니다. 여기에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과 또 질서를 유지하려는 경찰 기동대까지 한남동 일대는 종일 혼잡하고 소란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로 채워졌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계엄은 합법이었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라고 외쳤습니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도로 위까지 나와 집회를 통제하는 경찰에게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오후까지 집회를 이어간 참가자들은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하자 환호했습니다. 내란 식의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라! 공수처 수사팀이 현장을 떠난 뒤엔 윤 대통령의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도 시작돼 관저 인근은 더욱 혼잡해졌습니다. 체포 촉구 집회 참가자들은 대통령실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적으로 방해했다며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작 저기 있는 저 한 사람을 막지 못한다는 것이, 체포하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좌절스럽습니다. 경찰은 기동대버스 135대를 투입해 관저 인근 차벽을 세워 집회 인파를 통제했지만 오후 늦게까지 집회가 계속되며 인근에선 퇴근길 교통정체가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이어진 여야 간의 대치가 상호 고발전으로 번졌습니다. 민주당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정치인 8명, 유튜버 4명을 내란 선전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데 이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등을 무고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역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막고발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과 야당도 상대방을 향한 고발과 난타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힌 부승찬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안보실은 존재하지도 않는 북풍몰이를 들먹이며 안보실의 명예를 실추하려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데 대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가 경호구역과 군사기밀시설을 무단으로 침입했다며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박종준 경호처장, 차장, 경호본부장 등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며 이들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범인 은닉, 직권남용 혐의로 역시 고발했습니다. 조국 혁신당도 윤 대통령과 경호처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역시 고발한 상태입니다. 지금 비상계엄 이후 곳곳에서 고발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경호처 군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 인력 대응 측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에 주말 중에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두 번째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상태입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재집행을 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의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이유도 이 체포영장 재집행을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가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 대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하고 또 출석을 요구한 것 역시 원활한 재집행을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아직은 경호처가 입장을 바꾸지 않고 어제처럼 또다시 저지선을 구축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것을 돌파할 대응책, 또 경찰 지원 인력 보강 등을 검토할 시간을 가진 뒤에 5일경에 집행을 재시도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탄핵 국면에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40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판결을 언급해 탄핵 심판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연방대법원, 미국 연방대법원 관련 결정을 인용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7월 트럼프 대 미국 사건에서 대통령의 헌법상 종국적이고 전속적인 권한 행사에 대해 의회뿐 아니라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라고 썼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탄핵 소추 및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거론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대통령이 재임 중에 행한 행위와 관련해 퇴임 후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연방특검이 기소하자 대통령 재임 시절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한 트럼프 당선인의 유권 해석을 의뢰한 데 대해서 사법부의 심사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만 이 같은 미국 대법원의 결정이 나온 전제는 한국과 달리 미국 헌법과 연방 법률에는 대통령의 민형사상 면책특권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대통령의 공무행위에 대해 민사상 면책특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지만 형사상 면책특권 유무에 관한 판례는 트럼프 사건을 통해 비로소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과 달리 최상위 법률인 헌법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아야 한다며 면책특권의 범위와 예외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한국 헌법은 대통령의 업무 수행을 위해 형사상 면책특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내란죄와 외환죄는 면책이 불가능한 중대 죄목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한 달치 재판 일정을 미리 지정하면서 재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3일 피청구인 윤 대통령에 대해서 5차례의 변론 기일 지정 통지를 했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헌재가 지정한 변론 기일은 이달 14일과 16일, 21일, 23일, 그리고 2월 4일까지 총 5차례입니다. 1월 말에 설 연휴를 제외하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씩 변론을 여는 셈입니다. 대통령 탄핵이 초래하는 정치적인 혼란 등의 악영향을 고려해서 가급적 신속히 재판하면서도 여러 차례의 변론을 통해 심도 있게 사건을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헌재는 이날까지 2차례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입증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자 변론 기일을 제출해달라면서 준비 절차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헌재는 앞으로도 매주 2회씩 재판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양쪽이 신청하는 증인의 숫자와 또 조사가 필요한 증거의 양에 따라서 재판 횟수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헌재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할 때도 매주 2, 3회씩 재판을 진행했고 당시 준비 기일은 3회, 변론 기일은 17회 열렸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을 조사하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참사 엿새째인 3일에도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참사 원인으로 지목되는 조류 충돌 유무를 밝혀낼 엔진을 인양에 옮겼고 사고기 안에 상황이 담긴 음성 기록 장치 분석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또 희생자들의 유류품을 유가족에게 건네는 작업도 이틀째 이어졌고 공항에 방치된 희생자들의 차량을 인계하는 절차도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또 공항에 남아 희생자 시신 인도를 기다리는 유가족들을 위해 학교 정상 출석 인정 그리고 긴급 돌봄 서비스 등의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고 여객기 음성 기록을 분석하기 위한 작업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착륙 허가 이후부터 마지막 9분을 포함해서 사고 전 2시간 동안의 대화와 신호음을 통해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손상이 된 비행 기록 장치는 사흘 뒤 미국으로 보내집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사고기 블랙박스 가운데 비교적 손상 없이 발견된 음성 기록 장치. 음성 추출 작업이 끝나 지금은 녹취록 작성 중입니다. 이 음성 기록으로 알 수 있는 사고 당시 상황은 무엇일까?
과거 사고를 되짚으면 단서가 있습니다. Asiana 214 Heavy, emergency vehicles are responding. We have everyone on their way.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사고가 난 아시아나 항공기의 음성 기록 장치에선 사고가 난 뒤 관제탑이 조종사에게 보낸 무전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사고 발생 18초 전 항공기 고도가 크게 200피트까지 내려왔다는 기계음이 들리고 곧바로 조종사 한 명이 고도가 낮다고 말합니다. 충돌 4초 전 비행기를 띄울 만큼의 양력이 충분하지 않은 실속 상태에 근접했음을 알리는 진동도 기록됐습니다. 조종실에서 발생한 거의 모든 종류의 소리가 녹음된 겁니다. 음성 기록 장치는 흔히 말해서 어떤 사고 조사를 할 때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는 장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부가 손상된 비행 기록 장치는 오는 6일 미국으로 보내집니다. 비행 기록 장치에는 사고 당시 여객기의 엔진 출력은 물론 랜딩 기어의 작동 여부 등 핵심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사고조사인은 음성 기록의 경우 유가족들에게 상황에 따라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으로 보내질 비행 기록 장치 해독 등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참사의 전모를 밝힐 수 있는 퍼즐을 맞추는 작업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뉴올리언즈에서 15명이 죽고 최소 30명이 다친 차량 돌진 테러 사건을 일으킨 샴수드 딘 자바르의 지인들은 하나같이 극단적인 테러를 일으킬 인물이라고 상상도 못했다라며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료들과 옛 가족이나 지인들은 조용한 사람이다라고 입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자바르의 이복 동생은 동정심이 많고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비통해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웃 주민들도 충격을 받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학교 동창인 한 인물은 자바르를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였다라고 기억하게 되는데 중학교 동창이 지금 다 된 성인은 뭐 어떻게 얼마나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로서 자바르가 2번의 이혼과 사업 실패로 인한 생활고 등 좌절을 겪으면서 세상에 대한 증오심을 키우고 IS에 빠진 것 아니냐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뉴올리언스 중심가에서 차량 돌진 테러가 발생하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일상의 도구인 이 자동차를 동원한 테러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차량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테러에 동원하기가 매우 쉽고 동시에 언제든 치명적인 무기로 변환될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차량을 동원한 공격이 점점 더 흔해지고 있고 예방하기도 매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테러리스트의 차량 돌진 전술 사용 자료를 통해서 무기나 폭발물에 대해 접근이 제한된 공격범들은 최소한의 사전 훈련이나 경험만으로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트럼프 호텔 앞에서 사이버 트럭에 탑승해 있다 폭발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신원이 현역 군인 매튜 리벨스버거로 그린벨의 소속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린벨의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특수부대죠. 육군 특수부대입니다. CNN은 그가 제10 특수부대 소속이며 최근까지 독일에서 근무했고 현재 휴가 중인 인물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수사당국은 리벨스버거가 차량 폭발 전 자신의 머리에 총을 쏘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리벨스버거 발밑에서 그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총을 발견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그가 더 큰 피해를 줄 계획이었지만 폭발물이 초보적인 수준이었고 강철로 된 차량이 대부분 흡수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4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뉴올리언스 차량 돌진 테러 사건의 범인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S의 추종자로 파악된 것과 관련해 우리는 계속 집요하게 IS와 다른 테러 조직을 추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테러리스트들은 이곳 미국에서 피난처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바르가 차량 돌진 테러를 감행하기 몇 시간 전 테러 현장 근처에 아이스박스 2개에 각각 폭발물을 설치했고 그 폭발물들을 터뜨릴 수 있는 원격 폭발 장치를 자신의 차량 안에 넣어두고 있었다고도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IS 추종자의 차량 돌진 테러 이후 잇따라 국경 통제 강화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외국 극단주의 세력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부각하며 이번 사건을 국경 통제 강화 및
불체자 대거 추방 공약 이행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기류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때가 왔다, 상상했던 것보다 더 나쁘다라고 밝힌 뒤 바이든은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며 완전하고 전면적인 재앙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범죄자들이 미국에 있는 범죄자들보다 훨씬 나쁘다고 말했을 때 민주당과 가짜 언론이 이를 반박했지만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냐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같은 두 건의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현재 워싱턴 DC는 경비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새해 첫날 아침 라스베이거스의 트럼프 호텔 앞에서 폭발한 테슬라 사이버 트럭. 운전자는 숨지고 7명이 다쳤는데 숨진 운전자가 현역 미군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육군 특수부대를 일컫는 그린벨의 소속으로 미 육군은 이 남성이 2006년부터 오랜 파병 경험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은 이 남성이 차량 폭발 전 갖고 있던 총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The teams found inside of the Cybertruck that are useful to the investigation, and that first and foremost is a military identification. We also found a passport. We found a Desert Eagle 50 caliber semi-automatic pistol. 이에 앞서 뉴올리언스에서는 픽업 트럭이 새해맞이 인파로 돌진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미국 수사당국은 두 사건의 연관성을 수사 중입니다. 일단 미 연방수사국 FBI는 뉴올리언스 사건의 경우 단독 범행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사람이 복무한 시기와 임무도 겹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t this point, there is no definitive link between the attack here in New Orleans and the one in Las Vegas. 다만 두 사건 모두 전현직 군인이 연루돼 있고 같은 차량 공유 업체를 통해 트럭을 대여했다는 점 등 유사한 점이 있어 수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테러 의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수도 워싱턴 DC는 도시 경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다음 주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장례식에 이어 20일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까지 워싱턴 DC는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도시 전역에서 경찰력 증원을 보게 될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2025년 1월 3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